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30대 여자예요. 제가 겪었던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해 저는 자칫하면 그만 제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어요. 제 주변은 온통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은 있었고, 그걸 헤쳐나갈 길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겨낼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런 충격적인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생각해보면 이제껏 제 인생도 그렇게 행복으로 가득 찬 나날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울과 어둠으로 가득한 날들이 더 많았긴 했으니까요. 전 좀 외롭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저에게 아버지는 그저 원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을 정도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돌 무렵에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사실 엄마는 절 키우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식당 일이며 청소 일을 하면서 절 키우시다가 나중에는 공장에 다니셨어요. 하지만 체력도 약하고 덩치도 자그마했던 어머님, 늘 힘겨워하시고 몸도 자주 아프셨어요. 워낙에 몸이 약하시기도 하셨고요. 거기에 저희가 의지할 만한 친척이나 가족도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 쪽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꼴 보기 싫다며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셨다더군요. 거기에 엄마 쪽 친척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엄마가 몸이 약해 고생을 하면서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좀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서 싸움이 났던 것이죠. 그야말로 가난이 길어지자 엄마는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 엄마와 단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자라는 와중에 저 역시 무슨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 있었겠어요. 홀어머니와 사는 가난한 절 친구로 받아주는 아이는 별로 없었던 거였죠. 그렇다고 제 성격이 활달하고 밝은 것도 아니어서 전 늘 외톨이였어요. 그러다 중학교에 가고부터는 괴롭힘의 왕따를 당했어요. 진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제 학창 시절은 끔찍했어요. 책상이 뒤집혀 있기도 하고 교과서가 찢겨져 있기도 했고 수업 시간엔 저와 짝을 하려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떨 땐 화장실이나 학교 뒤로 끌려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겪었어요.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봤자 그때뿐. 참 슬픈 일이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홀어머니를 둔 저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어쩌면 전 이미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차갑고 냉정한 세상의 모습을 알아버렸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나마 그 시절을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그래도 한 명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 역시 너무 소극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성격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 늘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집안 환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 혼자 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괜히 절 편들었다간 그 친구 역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일부러 그 친구를 피해 다니다가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죠. 그 친구는 그걸 미안해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 내가 기다릴게. 너 혼자 밥 먹는 거 보는 거 속상해. 어제도 애들이 네 식판 엎었잖아. 괜찮아. 그러다가 너도 괴롭힘 당할 거 뻔해. 그냥 이렇게 도서관에서 만나서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 저는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저희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엄마와 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와 헤어져야만 했죠.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때였어요. 엄마와 예전에 알던 분이 회사를 차리면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셔서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 그래도 소극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다 낯선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으니 제가 어떻게 잘 적응을 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 어디에나 질 나쁘고 사람 괴롭히는 걸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가 전학을 가게 된 학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전학을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역시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죠. 그 학교 애들은 이전 동네의 아이들보다 더 질이 안 좋았어요. 돈을 뺏으려 하다가 저에게 나올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심부름을 시키고 불러서 괜히 때리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눈앞이 깜깜하던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일진 여자의 청소를 대신하고 또 학교 뒤편 쓰레기장으로 끌려가 머리채를 쥐어잡히고 있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니들 그 손 놔라. 여기서 뭐하냐? 고개를 들고 보니 같은 반 남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 역시 노는 물이어서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는 걸 본 적도 있고 주먹질을 하고 다니는지 몸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걸 본 적도 있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가 산만한 아이라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데다 인상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가 나타나자 방금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여자애들이 움찔하면서 물러나더라고요. 그 남자애는 바닥에 침을 찍 뱉더니 이랬어요. 조그만 애 하나 데리고 셋이서 유치하게 뭐해? 좋은 말 할 때 보내.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는 거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 일진 애들이 악악 거렸지만 그 애는 성큼성큼 걸어와 제 등을 떠밀며 얼른 교실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절 구해줬어요. 제가 애들에게 끌려가려고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절 보내주고 그 애들에게 윽박을 질러가며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 덕분에 전 조용히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하늘이 돕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아이와 접점은 없었어요. 일단 너무 무서웠거든요. 시커먼 얼굴에 늘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에다가 커다란 등치. 평소에 전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덕분에 조용히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엄마는 그날도 일을 빠질 수 없어서 학교에 오시지 못하셨죠. 다들 부모님이 오셔서 꽃다발을 주고 사진을 찍었지만 전 혼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혼자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말이죠. 하지만 전 교문에 있는 꽃장수에게 가서 꽃다발 하나를 사서 그 아이에게 조용히 건넸어요. 그리고 이랬죠. 우리 엄마가 졸업식 끝나고 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는데 너 햄버거 좋아해? 막상 말을 뱉고 보니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 그 애는 눈만 껌뻑이며 절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둘이 작은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는데 그 애가 그랬어요. 나 좀 이따가 군대 갈 거야. 혹시 입대할 때 연락해도 돼? 저는 그러라 하고 연락처를 주고 말았어요. 설마 연락이 오겠어? 하는 마음이기도 했죠. 그런데 웬걸? 몇 달 뒤에 진짜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음 주에 입대한다고 말이죠. 전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불량스러운 애랑 만나기도 싫었고 이러다 엮일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자 엄마가 웃으며 이러시더라고요. 집에 오라고 해. 그렇게 고마운 앤데 내가 밥이라도 해서 먹이고 싶다. 집에서 만나면 괜찮을 거 아니니. 솔직히 집으로 오라는데 오겠어? 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세상에 진짜로 왔더라고요.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도 말이죠. 엄마는 그 험상궂게 생기고 덩치가 산만한 애가 무섭지도 않은지 환하게 웃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고기도 구워서 상도 차려주고 입대하면 연락하라고 면회도 가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말이죠. 그렇게 돌아간 애는 입대를 했다며 편지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또 면회를 가자고 했어요. 아들도 없는데 언제 이런 거 해보겠냐며 말이에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전 또 그래서 엄마랑 면회를 갔어요. 음식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말이죠. 어찌나 좋아하든지. 매일 인상만 쓰고 있는 줄 알았더니 웃을 줄도 알더라고요. 커다란 덩치로 공중공중 뛰어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좀 달라 보이긴 했어요. 그 와중에도 그 아이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 놀던 애다 보니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일체 묻지 않았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신경 쓰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만났어요. 휴가 나오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길래 영화도 같이 보기도 하고. 하지만 전 전혀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량스럽게 살던 아이랑은 절대 엮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그냥 동창이라고 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 아이도 저에게 큰 관심은 없는지 딱히 다른 낌새를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 애는 제대를 할 무렵 아예 군대의 말뚝을 받고 직업군인이 되었어요. 저는 사이사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겨우 간호전문대를 가서 간호사가 되었고요. 전문대가 등록금도 저렴하고 취업도 잘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나마 편안한 세월이 갔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곧 취업도 했어요. 제가 커서 돈을 벌게 되니 한결 편하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하지만 제 인생의 어둠은 그리 쉽게 물러가지 않더군요. 갑자기 엄마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안 좋다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마음에 병원에 데려갔는데 암이었어요. 그것도 사기였죠. 명색이 간호사랍시고 매일 출근해서 환자들을 보고서도 엄마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도 전 몰랐던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급히 입원을 한 엄마는 하루하루 상태가 나빠지기만 하셨죠. 그때 어머니가 그 애를 찾으셨어요. 석훈이 본 지 오래됐어. 보고 싶어. 한번 오라고 해. 연락을 받고 달려온 석훈이는 몇 달 못 본 새 아주 늠름한 군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아예 휴가까지 내고 최선을 다해 엄마 병간호를 했죠. 엄마는 정말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 선고를 받은 지 정확히 3개월 만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내년 여름 휴가에는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엄마는 제 옆에 없었어요. 저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죠. 제가 의지할 사람은 그 친구 석훈이밖에 없었죠. 장지에는 석훈이와 제 중학교 시절 친구 은정이 둘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절 도왔어요. 납골당해 엄마를 모시고 온 날, 전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석훈이가 다시 휴가를 내고 달려와 제 옆을 지켰죠. 제가 밥을 먹지 않으려 하자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지영아, 제발. 어머니가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어떠시겠어. 나도 너무 힘들어. 나에게도 어머니는 우리 엄마나 마찬가지야. 나 입대하기 전에 밥 해주시고 맛있는 거 싸워서 면회 와주신 거 나 평생 못 잊어. 이제 너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 믿고 기운 좀 차려봐. 어? 그는 오랫동안 절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틈을 주지 않아 그냥 절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 부탁하셨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 역시 그전까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제야 저 역시 그를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남친은 부대로 돌아갔다가 휴가나 외박 때 나와 저와 함께 지내다 돌아가곤 했어요. 그렇게나 무섭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찌나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 되었는지. 저희는 알콩달콩 연애를 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나?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외국 파병 기회가 있어서 신청해 보려고 해. 가면 월급도 많고 수당도 많아서 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외국으로? 얼마나? 꼭 가야 돼? 좋은 기회야. 그러니 나 가기 전에 우리 결혼하자. 지금 당장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열심히 돈 벌어올게. 그 전에 결혼 먼저 하자.
그래야 내가 안심이 돼. 외국 파병 기간은 1년 정도 되었어요. 그 사람이 군대에서 중간중간 중장비 기사 자격증 같은 것을 열심히 따놓은 터라 다행히 파병 부대에 선정이 되었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약식으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식에 온 사람은 중학생 때 친구 은정이와 남편 부대 동료들 뿐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죠. 신혼여행도 생략하고 한창 출국 준비에 바쁘던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나도 지금 황당하긴 한데 우리 엄마가 온다네. 당장 있을 곳이 없다고 연락이 왔어. 기가 막히네. 남편이 들려준 지난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서 계속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아버지란 사람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니어서 어린아이만 집에 두고 며칠씩 집을 비우고 하다가 남편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버리셨대요. 어느 날부터 아이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남편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고요. 진짜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 아버진 그러다 나중에 어디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그때부터 또 엄마가 찾아왔다고 해요. 우리 엄만 평범한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야. 고작 중학생 아들이 혼자 사는 집에 와선 밤새 술만 먹고 취해서 술 사오라고 화를 내고 매일 자고 그러다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돈 떨어지면 또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진짜 지겨워. 근데 그 어린애가 이사를 할 수가 있어. 뭐가 있어. 그나마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다고 했더니 집 보증금까지 싹 빼가지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 간 거야. 남편이 군대에 말뚝을 박은 가장 큰 이유는 제대를 해도 어디 갈 곳이 없는 것도 있었고 군대에 있으면 엄마가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고 하더군요. 그랬던 그 엄마가 지금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다 내일 돈이 없어 신고를 당했는데 결국 아들인 자신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진짜 남편은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도리가 없었죠. 거기에 남편이 군인이잖아요. 파병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밀린 돈을 내고 그 엄마를 경찰에서 데리고 나왔죠.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키도 크고 덩치가 꽤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별로 크지 않고 덩치가 작은 저보다 키가 크고 뼈대가 장대했어요. 덩치가 컸던 남편이 중학생 때까지 엄마에게 맞았다는 것이 보자마자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덩치와 달리 시몬은 기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화가 잔뜩 난 아들의 잔소리에 별 대답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염치로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내 이름을 댄 거예요? 진짜 어이없네. 여기 어머니 있을 자리 없으니까 얼른 나가요. 다 늙고 병들어 이제 와서 나에게 의지하려고? 난 절대 그 꼴 못 봐. 아들, 진짜 엄마가 잘못했어. 단 며칠만이라도 잠만 채워줘. 내가 너무 철없고 바보같이 젊은 시절을 보낸 거 안다. 진짜 후회하고 있으니 진짜 며칠만이라도 좀 있게 해줘. 부탁이다. 며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요. 어린 아들 사는 집 보증금까지 싹 빼서 도망간 사람이 누구야? 내가 길바닥에서 자던 말던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이래? 가서 길바닥에서 자든 말든 알아서 하고 다음부터 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 바지가랭이를 잡고 엎드려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안 되니 저까지 붙들고 당장 갈 곳이 없다고 엉엉 울었어요. 늙은 할머니가 경찰서 마당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우는데 어쩌겠어요. 저희는 일단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작은 방을 치워서 당분간 시어머니를 거기에 지내게 했죠. 당시 저희는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군인 아파트가 넓지 않잖아요. 저 역시 갑자기 신혼집에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반갑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당장 다음 주에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만 방법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최대한 빨리 나갈 테니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사정을 하고 또 사정을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희 눈치를 보면서 지낸다는 거였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청소도 해놓고 집안일도 싹 마무리를 해놓더라고요. 그 나이에 할머니치고 집안일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요리도 못했지만 그래도 주야간 교대로 일을 하고 당직까지 서야 하는 간호사인 제 입장에서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짠했어요. 물론 젊은 시절 큰 잘못을 했지만 또 굳이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 필요가 있나 싶었죠. 뭘 이런 것까지 다 치워놓으셨어요. 제가 하면 되는데. 배고프시죠? 얼른 저녁할게요. 아니야.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내가 이런 거라도 해놔야지. 내가 요리를 못해서 미안해. 저녁도 해놓으면 딱 좋을 텐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저녁을 차려놓았지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어요. 아직도 안 나갔어요? 지금 대체 며칠째야. 하루 이틀만 있는다고 해놓고서 지금 사흘이 넘었어. 언제 나갈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내일은 꼭 준다고 했으니까 꼭 내일은. 그만해요. 그 이야기 지겨워. 이런 식으로 이 집에 붙어있기만 해봐. 진짜 용납 못하니까. 알았어요? 자기야, 너무 화내지 마. 어머니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저 이야기 전부 다 거짓말이야. 빨리 나가요. 알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엄마에게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어요. 저희 엄마 앞에서는 순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렇게나 매정한 모습은 저에게도 낯설 정도였어요. 제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역시 대단하기는 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나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차갑게 대하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쁠 정도로 나가라고 하는데도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는 말만 할 뿐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고. 물론 남편은 정말 그럴 기세였지만 제가 겨우 말렸어요. 중간에 낀 저만 난처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의 출국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외국에서 힘든 군 생활을 할 걱정보다는 제 걱정을 하면서 나갔죠. 남편을 배웅하러 시어머니까지 공항에 같이 갔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제가 달랬어요. 자기야, 그래도 나가면 1년 가까이 못 보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자. 어? 너무 그러지 말고. 어머니, 여기 오세요. 우리 사진 찍어요. 그렇게 억지로 가족 사진을 찍었지만 남편은 얼굴을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랬죠. 약속했어요. 네? 한 달 안에 나가시는 거예요. 얘 혼자 있다고 은근슬쩍 들러붙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각오해요. 알았어요? 자기야, 이제 나가는 길인데 좀 그만해. 곧 나가신다잖아.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나 좋았어. 지금 나가는 때까지 이러지 마. 제가 말렸지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당신 명심해. 저 사람 말 믿지도 말고 무슨 약속을 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 믿으면 안 되니까 특히 돈 같은 거 절대 맡기지 말고. 달라고 해도 없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꼭 내보내. 진짜 꼭 내보내야 해. 알았어.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말고 자기나 몸 건강히 잘 지낼 생각해. 어? 밥 잘 챙겨 먹고. 남편은 제 걱정만 잔뜩 하면서 떠났어요. 괜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출국 전에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어수선한 상태로 보내는 것만 같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전만 해도 미안하고 주눅든 표정이었는데 좀 차갑고 냉정해 보인다고나 할까? 원래 이 집안이 무표정하기만 해도 인상이 좀 무서워 보이나 보다. 아니면 본인도 아들이 먼 외국으로 힘든 군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좋지 않나 보다 전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 저는 시어머니에게 쉬시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저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끄댕이를 뒤에서 확 잡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고통에 전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녹이 등등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네, 방으로 들어가려던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절 바닥에 내팽개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 여자는 머리카락 몇 가닥에 붙은 손가락을 한번 털더니 녹이 등등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이년아, 내가 이제 네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다. 아주 어린 년이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 너 그동안 내가 무서웠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동안 아들 눈치 보느라 미치는 줄 알았네.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전 지금 일어난 이 일이 현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몬은 제 머리끄댕이로 절 바닥에 매다 꽂은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제 멱살을 잡고 일으키더니 눈가를 희번뜩거리면서 악을 쓰더군요. 야, 내가 그동안 집안일 좀 해놓고 살살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물러 보이디? 뭐? 어머니가 집안일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아? 야, 이 병신 같은 게 내가 네 가정부야? 어? 내가 이래봬도 네 시엄마야.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 네 남편이 네 편 좀 들어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어? 시몬은 또 손을 대려고 팔을 뻗더군요. 저는 그제야 기겁을 하고 시모를 확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 노인네는 그동안 제가 알던 고분고분한 그 노인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멱살을 잡히고 보니 덩치 차이가 꽤 났어요. 전 몸집이 작은 편이었는데 이 노인네는 저보다 키도 조금 더 크고 덩치는 훨씬 컸어요. 남편의 체격이 바로 시모를 닮은 거겠구나 싶더라고요. 거기에 힘은 왜 이렇게 센지.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여자에게 붙들려 폭행을 당했어요. 일단 폭행이 시작되자 전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다 생각했던 학폭의 트라우마가 절 덮쳤기 때문이었죠. 제가 지금 학교 뒷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인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라 생각했던 신혼집 거실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인지 분간도 못했으니까요. 거기에 절 두드려 패면서 노인네가 내뱉는 욕의 수위는 정말 끔찍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남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만 욕이 절 향해 쏟아졌어요. 한참을 그러다 정신을 차린 저 역시 악을 썼죠. 당신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알면 당신 무사할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야, 지금 비행기 탄 놈이 너를 어떻게 구해주니? 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을 자꾸 자빠졌어. 한참을 그러다 저는 겨우겨우 그 소나귀에서 빠져나와 안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울면서 숨죽여 숨었어요. 그 여자는 밖에서 악을 쓰다가 뭘 하는지 잠잠해지더군요. 밤새 전 무서워 방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집을 빠져나와 일단 병원으로 출근을 했죠. 남편이 떠난 곳은 비행기로 20시간 가까이 날아가야 되는 곳이라 아직 도착도 못한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막 파병지에 도착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갈등이 됐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갈피를 못 잡고 종일 심란해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쯤 그 여자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야, 올 때 삼겹살이랑 소주 사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 바로 병원 찾아간다. 기대되지? 내가 무슨 짓을 할지 기대해도 좋아. 너 아주 개망신하게 해줄게. 믿어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제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겪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그 여자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소주 몇 병과 삼겹살을 사서 집에 갔더니 그 여자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더군요. 그러고는 저에게 삼겹살을 구워라, 김치찌개를 끓여라 마구 시켜댔어요. 그러면서 혼자 거실 바닥에 상을 펴고 퍼질러 앉아 낄낄대며 술을 마셔댔어요. 전 공포감에 짓눌려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었죠. 술상도 차려주고 안주도 만들어 잔뜩 상을 차려주어서 대충 된 것 같아 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눈빛이 번들거리는 것이 반쯤 미쳐 보였어요. 야, 너 내가 그렇게 우습냐? 물러 보여? 건방진 년이. 갑자기 돌변한 그 여자는 다시 주먹을 휘두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저도 마음을 독하게 먹고 물건도 던져보며 반항을 해봤지만 역부족이더군요. 정말 지옥과도 같았어요.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해 도움을 요청하려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안 해봤겠어요? 하지만 친족 간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결과가 어떤지 전 알아요. 많이 봤거든요.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무수히 보았던 가정폭행의 희생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 역시 전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이 가족끼리 화해하시라며 그냥 돌아간 것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신고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심하게 폭행당해 다시 응급실로 오거나 때로는 영안실로 가는 경우도 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경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아니, 오히려 화를 돋구면 제가 더 큰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 노인네를 내쫓을 방법을 강구해야 했죠. 하지만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도움을 요청할 친정이 있어요. 가족이 있나요? 전 무조건 저 혼자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죠. 전 시모가 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 대충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왔어요. 어디 모텔이라도 일단 몸을 피하고 있으면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덥고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에게 차마 이 일을 말할 순 없잖아요. 그저 잘 지내고 있다고만 했죠. 하루 모텔에서 쉬고 일단 병원에 출근했는데 퇴근 시간쯤 병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다가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시모였어요. 그 여자가 진짜로 병원에 나타난 거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들어서면서 다른 간호사들에게 활짝 웃으며 이러더군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아이 시어머니예요. 퇴근 시간이지? 집에 같이 가려고 왔다. 얼른 가자. 저는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다시 끌려갔죠. 그리고 또다시 폭행이 시작되었어요. 이때는 정말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그 여잔 우악스럽게 제 핸드폰을 빼앗아 내던지더군요. 전 울면서 사정했어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네?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야, 너 돈 있지? 그거 내놔. 너도 내가 이 집에 있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보아하니 착실하게 돈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다 내놔. 전셋집 하나 얻을 돈만 해주면 내가 바로 나가줄게. 너도 이제 나 안 봐도 되니까 손해 아니잖아. 저는 당장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다음 날로 당장 적금을 깨서 전부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만 달라고 빌었죠. 제가 간호사로 취업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지만 그 여자 얼굴만 보지 않을 수 있다면 그깟 돈 따위는 아깝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는 거실에 퍼질러 앉아 소주를 마시며 돈을 세더니 낄낄대며 집을 나가더군요. 전 그제야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 살았다.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전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계속 숨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외국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난감했죠. 하지만 저의 그런 고민은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돈을 가지고 시모가 사라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 퇴근을 해서 문을 여는데 누군가가 집 앞에 있었던 것이죠. 현관에 서서 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시모가 혼자 안주를 시켜놓고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제가 얼어붙어 있자 시모는 시뻘개진 눈으로 절 노려보다 픽 웃더군요. 왔냐? 왜 놀랐어? 야, 넌 시어머니가 집에 왔으면 당장 들어와서 뭐 필요한 거 없나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안 들어와?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 명심해. 저 사람 말 절대로 믿지 마. 무슨 약속을 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꼭 내보내. 진짜 꼭 내보내야 해. 그렇게나 남편이 걱정을 하고 다짐을 하던 이유를 저는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건 돈을 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뭘 하더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 절망이 절 덮쳤죠.
시모가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거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전 1시간 가까이 매타작을 당했어요. 공포와 무력감에 전 제대로 된 반항도 할 수 없었죠.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닐까 싶었을 때 겨우 매질이 멈췄어요. 그리고 잔뜩 술을 마시던 그 여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겨우 지갑과 베개 밑에 숨겨놓은 핸드폰만 챙겨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무작정 택시를 탔죠. 이렇게 있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겨우 용기를 내게 해줬어요. 택시기사가 어디로 가겠냐 물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었어요. 그때 불현듯 제 고향 친구 은정이가 떠오르더군요. 다행히 얼마 전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와 있었거든요. 전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친구에게 가달라고 말했죠. 제 고향 친구 은정인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명문대 법대를 가더니 결국 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사는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신세를 지고 싶진 않았지만 도저히 그 아이 외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어요. 한밤중에 엉망진창이 된 꼴로 나타난 절 보고 은정인 기절초풍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울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가슴을 쳤어요. 이 바보야. 이걸 왜 이제야 얘기를 해. 진작 와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너에게 괜히 부담 주고 피 끼치기 싫어서. 미안해. 내가 누구 때문에 검사가 됐는데. 너 괴롭힘 당할 때 도와주지도 못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검사가 된 거야.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일단 병원부터 가자. 대체 어떤 여자야? 이름 말해봐. 혹시 사진이라도 있어? 전 그제야 공항에서 찍었던 사진이 기억이 나서 친구에게 시모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친구는 그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더군요. 그러고는 뚫어지게 사진을 보더니 그야말로 기절할 듯 놀랬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인연이 네 시모였어? 야, 당장 따라와. 인연 이거 보통 인간 아니야.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친구가 차에 태워 절 데리고 간 곳은 경찰서였어요. 전 안쪽에 있는 방에서 형사 2분과 만나게 되었죠. 그 형사분들은 제 친구와 미리 아는 사이인 듯 했어요. 제가 찍은 시모의 사진을 보더니 그 형사분들도 놀라더군요. 이 여자가 선생님 시어머니라고요? 언제 처음 찾아왔어요? 한 2달 됐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는 사람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몇 달째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큰일 나실 뻔하셨어요. 그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무슨 텔레비전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오랫동안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마담으로 일을 했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악랄하기가 유명했다고 해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력을 거침없이 휘둘렀던 것이죠. 그 여자들은 그렇게 떳떳하게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라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악행이 쌓이면 터지기 마련이죠. 어느 날 너무 심하게 맞은 친구를 보다 못한 술집 종업원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본인 역시 처벌당할 각오를 할 정도로 폭행의 수위가 너무 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한번 수사를 받은 시모는 본격적으로 술집 전체까지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돈을 빼돌려서 도망을 친 거였어요. 그것도 그 술집을 관리하던 남자와 함께 말이죠. 기가 찼어요. 돈을 전부 가지고 도망을 쳤다고요? 우리에게는 여관비도 못 내서 경찰에 잡혀간 걸 빼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 돈을 그 남자가 들고 또 도망가버렸나 보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부터 찾고 있었는데 이름이며 나이며 전부 다 가짜여서 도저히 찾을 수 있어야 말이죠.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자기 아들 집에 들어가 있었을 줄이야. 선생님, 저희가 부탁이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들어보니 시모와 같이 도망친 남자는 중범죄로 수배 중이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연히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 술집에 숨어있던 수배자의 꼬리를 잡았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그 술집 자체가 불법으로 가득한 곳이라 그 둘이 도망을 쳤던 것이었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막장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전 협조하겠다 했어요.
여기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제 인생 역시 그 여자의 막장 인생에 휘말려 들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전 제 스스로를 지켜야 하니까요. 친구는 저에게 검은 봉다리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숙취해소제와 녹음기가 들어있더군요. 정말 괜찮겠어? 다시 집으로 가야 하는데. 너 싫으면 안 가도 괜찮아. 아니야. 이 편이 이 사람 잡는데 훨씬 빠르다며. 내가 위험할 것 같으면 이야기할게. 걱정 마. 경찰들은 시모는 물론 시모와 함께 도망간 남자를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시모는 아직 그 남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을 테니 어디 있는지만 알아내면 바로 구속이 된다고 했고요. 물론 무서웠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주먹질이며 발길질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용기를 내야만 했죠. 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시모의 눈을 피해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출근 준비를 하는 척했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시모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고함을 치더군요. 야, 너 어제 어디 갔었어? 내가 분명히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디 가고 없던데? 또 도망갈 궁리나 하는 거니? 아니에요. 뭐 살 거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이거 드세요. 전 숙취해소제를 내밀었죠. 그 여자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보더니 그걸 바로 들이키고 또 누워서 잠을 청하더군요. 전 출근을 하는 척 집을 나와 병원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친구 집으로 갔죠.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그 남자와 통화를 하고 또 만나기로 한 것이 그대로 경찰에게 들어갔어요. 시모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남자와 간간히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제발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 돈을 전부 다 빼앗기고도 자기가 곧 돈을 더 마련해 갈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얼마나 비굴하게 굴던지. 녹음을 듣고 나니 기가 찼어요. 아마 그렇게나 악독하게 저에게서 빼앗간 돈도 전부 저 범죄자에게 갖다 바친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렇게 시모가 사정사정에 그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확인이 되자마자 그 둘 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죠. 그 인간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 친구의 도움으로 바로 폭행죄로도 시모를 형사고발했어요. 입증은 어렵지 않았어요. 제 직업이 뭐겠어요. 간호사인 전 그동안 맞을 때마다 그 상처를 전부 다 사진을 찍어놓고 진단서도 다 끊어놓았던 거죠. 혹시 모를 미래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시모가 잡혀오던 날, 전 경찰서에서 시모와 마주쳤어요. 이 일의 배후에 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시모는 경찰서에서 절 보자마자 악을 썼어요. 야, 네가 나 신고했니? 어디서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해? 너 두고 봐. 내가 나가면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건방진년이 어디서? 하지만 전 더 이상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무섭고 대단하게만 보였던 시모는 사실 남루하고 추레한 범죄자에 불과하니까요. 양심도 없고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 인간 말이에요. 그렇게나 수준이 낮은 인간을 제가 왜 무서워하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죠. 당신이 지금 구속되면 나올 수나 있을까? 아니, 나오면 그땐 뭐 하려고? 당신이 우리를 찾아올 수나 있겠어? 아니, 찾아오면 안 되지. 남편 오면 연 끊고 살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가 어째? 각오를 해? 그 전에 당신 때문에 잡힌 그 남자 엄청 무서운 사람이던데 당신이 일부러 함정을 파서 잡히게 했다고 벼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무서운 동생들도 엄청 많다면서요. 우리 어쩌고 하기 전에 본인 몸조심을 좀 하셔야 할 텐데. 시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더군요. 생각보다 그 남자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더군요. 무엇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무서웠겠죠. 시모는 바로 구속되었어요. 제가 아니라도 이미 고발되어 있던 폭행과 협박, 사기, 금품 갈취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죄목이 따라붙었어요. 저 역시 거기에 폭행과 협박을 더 보탰고요. 무엇보다 제 친구가 이를 갈고 달려들어 아마 늙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고 있으니 아마 아주 오래오래 있어야겠죠. 거기에 제 친구는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랑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 쪽 친척 만난 적 없어? 할머니나 삼촌이나 뭐 있을 거 아니야. 할머니랑 삼촌에 고모도 있다고는 하던데 한 번도 못 봤어.
엄마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셨다고만 하셔서 내막은 나도 몰라. 우리 아버지 좀 만나러 가자. 이거 분명 뭐가 있는 것 같아. 친구가 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문득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는 제 집안 사정을 자세히 몰랐고 저 역시 몰랐는데 제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친구 아버지는 알고 보니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있었어요. 원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며 차도 있었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에 보상금까지 액수가 상당했어요. 그 집안 식구들은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충격을 받아 엄마와 절 외면하고 내쫓았던 것이 아니라 돈을 독차지하려고 저희를 버린 것이었어요. 참 우습더군요.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인간들이 어찌나 많은지. 제 친구의 아버지는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그 인간들을 전부 찾아내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죠. 정말 태어나 처음 만나다시피 한 삼촌이며 할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 저에게 악독한 말을 퍼부으며 악을 쓰더군요. 돈을 못 주겠다고 말이죠. 절 핏줄로는 1도 여기지 않는 그 인간들의 태도를 보고 전 소송을 더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겨 저는 그 인간들에게서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다 되찾을 수 있었죠. 이런저런 송사를 진행하면서 전 병원을 그만두고 좀 쉬기로 했어요. 이래저래 경찰서에도 가야 했고 검찰에 가서 진술도 해야 했고 또 법정에 증인으로도 출석을 해야 했거든요. 심호가 걸려있는 범죄가 너무 많아서 한두 번으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제가 시작한 저의 친가와의 소송도 있었기 때문에 정신도 없었고 쉬고 싶었어요. 법정에서 처음 심호는 절 노려보고 악을 쓰다가 쫓겨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노려볼수록 저도 그 여자를 더 노려보았죠. 인간 같지도 않은 막장 인생을 제가 왜 두려워해야 했는지 참 한스럽기까지 했어요. 웃긴 건 심호의 태도였어요. 제가 당당하고 세게 나가자 오히려 기가 꺾여서는 나중에는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파병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전 심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분노하고 상심할지 알기 때문이었죠. 새까맣게 그을려서 돌아온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극대노를 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집에서 끌어냈어야 했는데. 미안해 여보. 하도 늙고 병들어 힘없는 척을 해서 나도 어쩌면 정신을 차렸나 믿고 싶었나 봐. 정말 미안해. 남편은 죄책감에 눈물까지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깊은 외로움에 힘들었을 남편을 조용히 안아줬어요. 저에게는 자상하고 따뜻한 엄마가 계셨지만 이 사람은 그것마저 없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도 저의 고등학생 시절을 지켜준 사람이니 너무나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심호의 면회를 가자고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미움이며 분노와 연민까지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막상 면회실에서 만난 심호는 초췌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를 보더니 싹싹 빌었어요.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나 좀 살려줘. 진짜 다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 여기서만 꺼내주면 다시 니들 눈앞에 안 띄고 어디 숨어 살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아니, 저희가 무슨 수로요.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저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서 꺼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저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불가능한 소리이기도 했지만 가능하다 해도 감옥에서 심호를 꺼내줄 마음은 정말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엄포를 놓았어요. 그래도 엄마라고. 난 당신이 내 엄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아니야. 당신이 단 한 번도 날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걸 바보같이 이제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하러 왔어요. 이제 우리 연은 끝이니까 아들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당신 얼굴 보고 내 엄마는 없다는 말 하러 왔으니
시몬은 용서를 빌면서 울부짖더군요. 그제야 자신의 앞날이 얼마나 비참할지 실감을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냉정히 돌아섰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값 무사히 다 치르고 그 이후는 알아서 해요. 이제 당신과 우리는 상관없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저희는 돌아왔어요. 후련한 마음이었죠. 남편은 정말 착실히도 돈을 모아왔더라고요. 거기 있는 동안 아예 돈을 한 푼도 안 쓴 사람 같았어요. 전 남편에게 다른 길을 권유했죠. 당신 이제 전역하고 공부해. 내가 당신 공부시켜줄 돈은 있으니까 우리 이제 다르게 살아보자. 나도 대학원 갈 거야. 우리 같이 공부해.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마음 잡고 공부를 한다면 못할 게 없을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나쁘지 않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목돈도 있으니 이 돈이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죠. 저희는 그렇게 새 출발을 했어요. 남편은 열심히 공부해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에요. 자신은 건설 쪽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면서 토목공학과에 들어가 얼마 전에는 꽈탑으로 장학금도 받았고요. 공부 시작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전 심리상담가가 되기 위해 심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저처럼 학창시절 왕따를 겪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 꿈이죠. 곧 석사를 마치면 상담실에서 일을 하면서 박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얼마 전 이세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아이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갑작스러워서 놀라긴 했죠.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아기를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 중이죠. 무엇보다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아이만 낳아준다면 자기가 휴학하고 애를 키우겠다는 둥, 자기는 셋을 낳을 거라는 둥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참, 저를 도와준 제 고향 친구는 다음 달에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인연이 참 신기한 게 남편이 자신과 함께 파병을 갔다 돌아온 육사 출신의 장교 중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던 거죠. 친구는 뭐 군인이 별로다, 자기가 공무원이라 남자친구는 자유로운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어쩐다 하다 일단 만나보라는 우리의 권유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웬걸? 보자마자 아주 둘이 눈이 맞아서 불타는 연애를 하더니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더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 가서 사진을 찍어야 예쁘게 나올 것 같아 걱정을 하는 중인데 남편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매일 먹을 것만 사오는 중이에요.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죠. 가끔 시모에게 연락이 오기도 해요. 아무리 반송을 하고 수취인 거부를 해도 정말 끈질기게도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내용은 늘 똑같아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반성했다. 제발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 너무 힘들고 외롭다. 몸이 너무 아프다. 좀 도와달라. 이런 거죠. 사실 적지 않은 나이에 하는 감옥 생활에 누구 하나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영치금 한 푼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쉽지 않겠죠. 하지만 남편은 편지가 오는 족족 찢어버리거나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이사를 해도 어떻게 편지는 오더군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이 아예 교정 당국에 난리를 쳤죠. 받지 않겠다는 편지를 왜 보내냐. 한 번만 더 편지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애초에 저희 앞으로는 편지 자체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수신 자체를 거부한 것이죠. 시모는 아마 그 감옥 안에서 오랜 시간 힘든 말년을 보내다 그렇게 모두에게 버려지고 말겠죠. 전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과 진심으로 위하는 친구까지. 제가 뭐가 부럽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전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이런 저의 미래를 함께 축복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